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순주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그냥 편하게 나여경 소설가 작품집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세 번째 소설집인 내 기타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작품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불온한 식탁이라고 하는 작품집 그리고 포옹이라고 하는 작품집과 함께 볼 때에도 조금씩 달라진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소설집에서 소설가가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편의 세 권의 책을 전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난해한 이야기들도 좀 무거운 이야기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 기타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작품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도 조금 예열을 하셔야 되니까 그 1년 정도가 지나기는 했지만 그 이번 소설집을 출간하면서 좀 느낀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번 소설집에는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사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좀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작가님께서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조금씩 달라진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설집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1년이 됐어요. 거의 이제 1년 전에 창작집 나오면 독자들과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잊고 있었던 그런 창작집입니다. 1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뭐 우리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우리 이야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이 1년 전이나 소설책은 1년 됐고 제가 이렇게 던져두고 있었지만 그때 일이나 지금이나 해결된 것도 없고 삶은 계속되고 있고 또 견뎌야 하고 극복이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합니다. 극복할 수 없죠. 그래서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도 제가 이제 여기 6편을 작가가 거의 자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첫 창작집에서는. 근데 이제 세 번째 창작집이고 해서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쓰고 보니 이 작가들이 거의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 편 한 편 잡지에 발표를 하고 나중에 이건 이제 6편인데 많으면 8편, 6편 정도 모아서 이제 창작집을 내거든요. 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그 당시에 신문을 보고 아우 이런 사건이 있었네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살을 붙이고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머리 뻗치다 보니 소설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없고 또 소설을 짓는다 해도 또 다시 짓는다 해도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또 지을 것 같고 이제 사회자 양순주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마음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좀 작가님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 전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특별히 뭔가 대사회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꼭 그 이야기를 다룬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되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사건과 또 얽혀 있는 소설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이 그 자료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재료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치사 선택을 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문을 보면 사건, 사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세월호나 또 뭐 첫 번째 나왔던 줄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는 조금 정말 큰 사건이고, 사실 세월호 나왔던 그 작품은 그 박향 선생님도 아시지만 제가 끝까지 여기에 실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마음에 썩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태원 사건이 났어요. 사고 뭐 그런 사건이 났는데 그걸 보면서 세월호도 잊혀지면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묵자 이렇게 해서 세월호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작품 중에 그런 크거나 또 그 젠다이라고 하죠. 그 밧줄에 매달린 줄, 거기에 창문 유리창 닦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지금 양산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 저희 아파트 옆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제 그런 사건들 이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매달려서 바로 줄을 끊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공을 좀 들이고 그랬던 작품은 독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독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저는 그 신문에 이 질리언이라는 캐나다 조각가가 있거든요. 조각가가 홍합 그 어패류 있죠. 어패류를 하나하나 다 붙여서 제가 그 당시 그 작품 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분이 앞에 계셔서 고개 막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 제가 이런 작품을 쓸 거다 했더니 좋을 것 같다.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신정민 시인이 하고 얘기를 했었던 작품인데 그걸 보는데 신문을 보는데 그 당시 신문을 본 건 아니고 스크랩북을 해뒀죠. 이제 고래가 떼죽음 당한 그런 사건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크랩 해두고 이제 스크랩만 해둡니다. 그런데 소설을 써야 되는데 이제 뭐가 막히고 써지지 않을 때 내가 뭘 모아뒀지, 소설을 뭘 쓰려고 했었지 하면서 이렇게 뒤적이거든요. 근데 뒤적이다 보니 그 아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캐나다 조각가 질리언이 조각했던 게 아담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그런데 어패류를 하나하나 다 붙이고 가슴골이니 그 어패류로 다 갈고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조각가 질리언이 점점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패류에는 그 독이 있답니다. 바닷속에 있을 때 독을 품고 껍질 속에 독이 있다가 그 껍질을 어쨌든 이렇게 갈고 해서 붙이거나 이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조개 껍질을 가는 과정에서 그 공기 중에 산화되는 그 독을 계속해서 흡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리언이 나중에는 정신 착란까지 오고 계속 이런 이제 그 신문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와, 이거는 소설감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엮어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묶었던 게 이제 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독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보고 소설이다가 아니고 이제 스크랩북 해두면서 모아뒀던 거고, 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줄에서는 그 그래비 얼룩말이 나오거든요. 얼룩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얼룩말인데 그 그래비 얼룩말이 그 세 마리의 그 남편이죠. 남편을 뒷발로 차서 쇼크사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서울 그 대공원에 있었던 그 얼룩말인데 이 얼룩말도 굉장히 이 흥미롭고 제 좀 그 이목을
끄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소설로 써야지 하면서 이제 스크랩을 해뒀던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외에 뭐 세월호니 뭐 상호 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은 신문에 그때그때 나왔던 사건이라 소설을 엮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가져오면 좋겠다 시장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제 넣었던 것들이고 제일 이제 마음에 두면서 썼던 건 그 그래비 얼룩말 그 소재로 삼았던 건 그다음에 아담 그 질리언이라는 조각가가 했던 아담 그렇습니다. 선생님 입이 충분히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편의 이제 6편의 작품과 관련해서 좀 한 작품씩 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시민 대담자이신 김미진 선생님께서도 질문들을 잘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서 그 지금 나혜경 작가님께서 줄이라는 작품과 또 독이라고 하는 작품 두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그 두 작품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뭐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네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책 대답을 하기 전에 저희 독서회에서 먼저 만나가지고 책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책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여성들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소설책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누군가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훨씬 공감도 많이 하고 소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공감자를 찾는데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언뜻 공감할 만한 누군가는 없었어요. 근데 독의 여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쩔어있고 미수에게 항상 뭘 해보려고 하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이 독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을 때 역시 이 여성의 감성은 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독에 보면 아이하고 여자와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엄마가 아기가 이렇게 둥둥 떠나가는 아기, 죽은 아이 이렇게 보고 너 내 뱃속으로 와라 해서 태어난 게 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네. 7개월짜리 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인데 왜 미수는 미수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시고 여자는 왜 나에게 무언가 되려고 하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미수는 이 여자가 굉장히 닮고 싶어 하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자라서 이제 이름을 지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여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름을 주면 그 미수처럼 이름을 주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름을 주면 어쨌든 이 사람이 정체성이 생기고 미수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이고 지금은 아담이 완성될 때까지는 항상 미수 뒤에서 가려지고 뭐 그런 여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여자들이 그 선망하는 대상이 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뭐 선망의 대상이 있죠. 따라갈 수 없는. 네, 이제 이제 나여경이 아니고 그럴 땐 여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름이 없이 그냥 여자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꼼꼼하게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수의 남편이 남자예요. 여자의 첫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썸씽을 탔던 사람은 기준입니다. 서기준. 네. 남성의 기준이 되는 서기준은 잠깐 썸씽을 탔는데 이름이 있었고 여자랑 대치되는데 남자는 또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게 작가님의 엄청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독이라고 하는 이 독이 원래는 그 작가가 친환경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날리다가 나중에는 그 속에 들어있던 나쁜 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도니스를 만들어내고 이름을 날리고 또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죠. 양면이 있는 거니까. 네, 혹시 작가님에게 독을 얻은 거죠. 작가님에게 그런 이익도 주지만
독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시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독이라는 게 그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독이라는 게 그 너무 많으면 그 독이 너무 많으면 이제 치명적인 해가 되겠지만 그 독이 때로는 어떤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독이 때로는 내게 발전이나 또 뭐 어떤 자극제나 이런 것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뭐 그 미수라는 여자가 가진 치명적인 독에 대항하기 위한 매력적인 그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독이지 여기에서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신 거 있죠? 네네. 저는 독은 너무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매력적인 독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예. 그러면 같이 해서 저는 그 김미진 선생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독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여자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왕의 문학 톡톡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가의 의도를 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가와 독자와의 그런 대화 자리가 이 이제 문학 톡톡의 어떤 취지나 의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 소설에 좀 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나름의 어떤 가치 판단 평가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평가는 그 힘든 일이고요. 같이 얘기하셨을 때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 얘기는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왜 화자인데 여자가 주인공 화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굳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저는 또 남자라고 하는 대칭되는 그 존재가 또 나와가지고 저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그 셀레그린 네, 그때 그 비소 사건 때문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거랑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읽어서 제가 오늘 셀레그린 이렇게 맞춰가지고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의도된.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 하나하나 짚으셨던 거 안 에피소드에 들어가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독들이 있을 거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는 애들한테 좋다고 막 무언가를 줬을 텐데 애들은 도구로 받아들이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네. 독 가지고 그런. 그러면 덧붙여서 이제 저도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서술자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김미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이제 소설 속에서 서술자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문제랑도 저는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소설에서 그 초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작품들, 그 줄이라든지 그냥 기타라고만 칭하겠습니다. 내 기타는 제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작품과 독이라고 하는 이 세 작품은 서술자들이 계속 속으로 삼키고 견디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조금 뒤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산책하는 고양이라든지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뭐 이렇게 마냥 견디거나 마냥 자기 의견들을 삼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달라지는 인물들이 그려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두 부류의 인물들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본다면은 전자에 배치되어 있는 인물들이 조금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저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동적인 인물로 저는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사실 서술자에게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저는 조금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서술자라면 자기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여야 되는데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방식처럼 계속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그 작가님이 서술자를 그릴 때 특히나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그 미진님께도 조금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서술자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작품에 따라 다르고 뭐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그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졸립지도 않은데 수면제를 사거든요. 그래서 그 수면제를 처음에는 그렇게 그렸습니다. 수면제를 가지고 나오죠. 아버지 방에서 가지고 나와서 음식에 미역국을 끓일 때 음식에 넣습니다. 넣는데 막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불 지르고 뭐 이런 처리는 너무나 쉽긴 하지만 그런 처리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며 사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우리 견디고 살고 있잖아요.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 애도 어쨌든 견디며 사는 거죠. 이 기타에 대신 이제 뭐 그 읊조리기는 하고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고 하지만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했던 거고 줄에서는 그 오히려 저는 그 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여자는 그렇죠. 내 운명이 나를 만나는 남자들은 다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운명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인데 남자가 뭐라 해요? 쪼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 줄에 매달려 처음 태어났을 때도 엄마 탯줄 하나에 매달려 태어났고 줄 하나에 매달려 사는 인생 내가 그거라 생각하고 내가 줄이라 생각하고 너한테 가겠다. 받아다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잡으려고 하는 남자죠. 근데 어떻게 여자는 이제 그렇죠. 여자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었지 그게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죽죠,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여자의 말이 맞았나? 나와 젤러의 운명이 같은 것 같아라는 여자의 그 말을 떠올리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명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제가 예전에는 운명이 어딨냐, 정해진 게 어딨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 남자 내가 잡으면 내 남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활하고 지금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혹시 정해진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누구가 신이 됐든 누가 됐든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운명은 정해졌어. 내게 오는 남자는 다 죽어라고 생각하는 이 유경과 또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남자를 이제 대치를 시켰는데 결국은 이 남자가 그것도 우연이겠죠. 그 남자를 만나서 싸움을 하다 보니 뭐 우연이겠지만 어쨌든 죽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뭐 아마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운명이라는 게 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가 또 우리 시간표 속에
어느 날 어느 시간표 속에 내 시간표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되고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썼던 게 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인, 수동적인 인물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건에 따라 또 소재에 따라 뭐 쓰는 이제 주제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인물을 이렇게 배열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뒤쪽으로 가고 뭐 저 배열을 하다 보니 구성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인물이 조금 능동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의도하고 능동적으로 써야지 뭐 이렇게 해서 쓴 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썼던 인물들이었죠. 저는 일단 이게 수동, 능동 이제 이런 수사가 나오게 되면 사실 서로가 조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전반부의 세 작품에서 좀 주로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그 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그 이제 아파트 주민이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줄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당장 멈춰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의 외침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에서도 그 아버지에게 그 뭐 이렇게 나트륨을 좀 드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술을 드시면 안 된다.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그런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한 끼 차려주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그 올리브 나무 아래에 있는 미술을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고 막 매혹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니까 네, 그 가짜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계속 속으로 자기의 속마음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미약한 개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그 산책하는 고양이라든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는 그 찬이라고 하는 친구도 처음에는 묵묵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견디는 것을 택했다가 이제 그 기억 교실에 찾아가고 그 이후에 밴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앞선 인물들에 비해서 그런 이제 서술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방식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여겨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서술자와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드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타에서 저도 그런 경험 하거든요. 몇 번 이게 제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죠. 너는 듣지 않는구나. 그래. 이러면 그게 어떻게 포기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분이죠. 얘기해봤자 듣지 않고 그래서 뭐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 소금 줄여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듣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인물 특성상 그렇게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자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생뚱맞고 분위기상 그렇죠. 분위기상 이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그렇게 그리다 보니 그렇게 했지 뭐 수동적인 인물로 그리고자 그렇게는 안 됐는데 네, 분위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분들이 또 그 발문을 쓰신 한창훈 소설가가 또 이제 작가의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207쪽에 보시면은 누가 힘들다 하면 해결해주지 못해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그 언급을 인용을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나혜경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과도 저는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서술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그려진 것 같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소설집의 서술자만 놓고 본다면은 작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서술자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또 이 소설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네, 제 나름대로의 네, 읽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김미진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내 기타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 이거 보면서 그 앞에 줄에 관해서는 혹시 우리 작가님께서 운명론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방금 대답하시면서 원래는 아니었다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가 선생님께서 어떤 표현하고 싶었던 아니면 내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던 게 작품 속에 녹여나긴 할 텐데 그 작품은 그걸 넘길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창조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버리거나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는 그런 좀 포악한 아들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작가님께서 더 힘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울부짖지 않는 그 아들이 너무나 가련하고 애처로우면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하고 뭐 소리라도 치고 아버지 기타 그 아버지 앞에서 기타를 뭐 부셔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 속에 그 이제 주인공은 그런 성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아버지가 식당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물수건으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성정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말싸움밖에 안 되고 서로에게 증오심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기타 속의 남자 주인공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게 됐죠. 답답하긴 하죠. 뭐 어떻게 좀 하지. 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오죽하면 수면제를 꺼내 들고 왔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방금.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쉬운 처리기는 해요. 소설 속에서 자살을 해버리거나 누굴 죽이거나는 굉장히 쉬운 결말이고 처리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미웃고 말 안 듣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 어떻게 내 맘대로 못하죠. 때로는 그냥 말 안 해버리고 참고 너 다시 한 번만 말하는데 또 그러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한번 해고 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때그때마다 처리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소설마다 뭐 불을 질러버리고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속은 그 당시 시원하겠지만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우리 소설 속 소설이지만 우리 다 사는 이 세상에 다 각각의 성향들이 있듯이 이 소설 속에 기타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남자 주인공은 이제 그런 성향인 거죠. 네. 그 답답한 어떤 인물을 설정, 이 인물이 조금 답답해 보인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좀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견디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불을 지르거나 이러면 좀 너무 심파가 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은 원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지금 당장에 답을 뭐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이제 제가 막 얘기 드렸던 어떤 수동적인 부분이나 능동적인 부분들 그런 면들을 인간이 결국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제 100% 완전히 수동도 아니고 100% 완벽한 능동도 아닌 그 중간 지점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계속해서
앞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들이 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뭐 재밌게 보시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궁금하신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질문이 없다 이러면 또 저희는 준비된 질문들을 엄청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책마 중에서 책 읽고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작품에서 그 미수가 왜 울긋불긋한 뭐 이렇게 병에 걸린 듯한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미수의 어떤 생활에서 온 건지 아니면 이 여자의 독이 있는 공간에 설정을 하실 때 독이 있는 공간에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가 이 여자는 그 공간을 떠남으로써 괜찮아진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답은 둘의 대화 중에 있거든요. 여자는 이 여자가 이제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니까. 그래서 그게 성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입술에 헤르페스도 있었고, 아 저건 성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너 병원에 가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이제 미수가 그러면서 여자가 말을 안 하니까 피로가 겹쳤고. 뭐 그렇다고 이게 왜 그랬는지 뭐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여자는 미수에 대한 일단은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 있으니까 남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니 성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여자의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 여자인 지금 아픈 것도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그 성병일 것이다 라는 여자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네. 약간씩 이제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거나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 원인이라든지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조금 듭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수의 어떤 그 병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수가 그 걸린 병도 그 공간에 같이 있어서 그 독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도 갔다 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뭐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피로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말 안 하고 떠나버린 게 아닐까 왜 옛날에 자기한테 했던 그런 나쁜 그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죠 그게 미수한테는 그게 큰 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수가 마지막으로 그 여자한테 어느 정도의 좀 복수를 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살짝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들긴 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작가님이 혹시 그런 의도였나?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했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렇게 상상하실 수 있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 공간이라는 게 계속 독을 뿜어내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괜히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읽으셨을 수 있겠네요. 네, 공간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 기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왜 얘가 바보처럼 이러고 그냥 다 덮어버렸을까 답답하다 답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소설가님께서 뭐 수면제를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말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은 제2의 베르베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베르테르 그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도 보시면은 그 남자 괴테가 자기 그런 거를 소설책에서 그냥 자살로서
그걸 다 풀어내버렸잖아요. 자기는 죽지 못했으면서. 그런데 소설에서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일반 그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게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살짝 했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긴 한데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일을 저질렀으면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인들 중에서 그런 상황들이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 버렸으면 정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서 작가님한테 고마웠습니다. 이 양순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답은 딱 하나죠. 그냥 죽이는 거.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양순주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결말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책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작품도 되게 독특한 설정이고, 그리고 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껴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산책하는 고양이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 여기 산책하는 고양이에는 드디어 작가가 나옵니다. 네, 그 작가를 통해서 작가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 작가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주인공의 남자친구. 그런데 영 소질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세상이 소설 같은데 굳이 우리까지 합세 심란한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있을까? 식상하고 재미없어. 우리 소설 그만 쓰자. 이래서 버림받습니다. 맞지요, 선생님? 이래서 버림받지요? 혹시 이 글을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치열한 고민의 한 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나는 소설을 그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난 소질도 없고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지만 소설 그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빌어서 여기 이제 이 여자의 입을 빌어서 남자한테 얘기하죠. 식상한 그 얘기 그만하자, 짓자. 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남자한테 하는 얘기였죠. 네. 근데 이걸로 떠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만두지 않겠다는 선생님이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인물을 그리다 보니 글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의 한 말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고 이 남자는 또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 또 남자였죠. 그런데 그게 다였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다 잃은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네. 예의가 없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말로 남자가 하는데 그 주인공은 또 이제 그게 또 처음 쓰기 시작한 소설이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딱 해버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소설 속의 인물을 전부 다 작가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지는 마세요. 제가 선생님 포옹에 문학독독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불온한 식탁 때 그 여성 화자로 했더니 여성 화자만 나오면 다 내 얘기인 줄 알아서 내가 남성 화자로도 쓴다는 부분을 보고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산책하는 고양이 이 파트가 정말 내 주위에 나는 운 좋게 아니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당사자 조현병에 걸리신 분이 사고를 크게 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쨌든 일단락이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뽑아서 쓰시면서는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직 운 좋아서 겪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세하게 시선이 가 계신 게 아닌가.
내가 겪지 못해서 그런 쪽보다는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정신병자야 이게 아니고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거나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거나 뭐 이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그래서 그 출발을 했어요. 이 방화 사건이거든요. 진주 방화 사건이죠. 안앤득이었나요? 주인공 안모 씨로 나오죠. 네, 예, 체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때 직업이 없었던 네, 걸로. 그 기사를 보고 그때 사람도 죽고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겉면만 보면 굉장히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제 다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김길태 사건이 났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길에서 주웠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김길태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막 이렇게 사람의 손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불행해졌구나. 이름부터가 불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사건을 접하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실제로는 자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죽인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푼 거짓 친절이었던 거죠.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조금은 그 사람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변명 내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게 산책하는 고양이였습니다. 그 산책하는 고양이와 관련해서 그 사실 이제 나여경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소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무조건 우리가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시선들만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냥 피해와 가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볼 때에 가해자가 그렇게 가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는 남은 문제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독자들이 이 사람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유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소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정용준 소설가가 쓴 그 에세이를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소설을 생각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든 누구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도 이제 소설가라면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설가의 역할이고 좀 소설의 그런 의미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좀 남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이게 엄청 큰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 나여경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소설의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김미진 선생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소설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 소설집만 읽어보면 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앞선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소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덧붙여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소설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소설의 정의 뭐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그렇고 제가 쓰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소설에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인물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소설을 그 주인공이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소설가가 개입이 될 수 있죠. 그 소설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을 다르게 또 설정해서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내놓죠. 그러면 읽는 독자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래. 근데 왜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소설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내가 이제 그 신문에 이런 뭐일 이렇게 사건이 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꺼내는 거죠. 독자들한테 던지시 이런 사건이 있어. 거기에 덧붙이기도 살을 붙이기도 해서 사건을 만들어내죠. 이제 신문보다는 좀 재밌게 만들어내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아니지만 소설가 나름의 얘기를 꺼내놓으면 독자들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소설가는 제 생각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데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사건을 주인공 또 만들어낸 창조적 인물로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독자들과 건네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의를 크게 내리지긴 힘들고 어쨌든 소설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좀 무감각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우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설가인 것 같다라고. 깨우쳐주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어. 제 생각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이제 이런 거죠. 네. 그 이제 대화를 건네는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설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네버엔딩 스토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작가들이라면은 응당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소설이 이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얘기도 조금은 해야지 이제 이 소설집에 좀 의미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미진님이 조금 준비를 해오신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2014년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장면을 다 같이 목도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큰 상처였고 그래서 그런지 소설가들은 이제 세월호를 소재로 했다고 많은 작품들을 꺼내 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보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 작품들은 대부분 다 이거 세월호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영하 선생님 것도 그렇고 김혜란 선생님 것도 그랬고 그런데 이건 펼치자마자 세월호인데?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작가들은 남아있는 유가족들이나 그 후에 일어났던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침착하는 면들이 있었다고 치면 선생님은 그 당사자들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셔가지고 되게 용감하게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선 신선고로 나오지만 원래는 단원고 아이들이잖아요. 네. 네, 그 신선고 아이들 당사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근데 그게 정말 휘법하면서 참 슬프더라고요. 쟤네들 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실을까 말까를 고민했던 이유도 제가 이걸 청탁받을 때 청소년 소설 그 청소년 잡지에서 제가 청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나이 또래 애들이었거든요. 그 청소년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볼 때 애둘러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직접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제가 생각했던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무리들의 나오죠. 이 찬이가 이끄는 대로 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좀 암울하게 그릴 수도 있겠었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좀 희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헤쳐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품어주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당사자들을 꺼낸 이유가 그거였었고, 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꺼낼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다른 식으로 꺼내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네들의 지금 모습이, 그리고 또 그걸 겪진 않았어도 겪었을 법한 이런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극복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아까 제가 그 네버엔딩 스토리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12구 이제 이태원 사건 때문에 넣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분명히 이태원 지났고 이태원에 관해서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이태원에 대해서도 네네, 생각은 많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셨듯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작가가 어떻게 꺼내느냐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었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긴 한데 쉽지 않죠. 그걸 정말 잘 그려야 되는데 자신이 정말 생기고 뭐 이러면 또 한번 마음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잘 그릴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모임하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너무 딱 맞는 표현이야라고 했던 게 142쪽이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엄마들도 그랬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겨울바람만 불량배처럼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 장면, 이거 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기왕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작품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독서회 분들이 다 이게 부모님들이시니까 나중에 한번 자녀들과도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 작품이 세월호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주제들과 조금 연결해서 봤을 때 그 줄이나 그 기타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승윤 학생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그 공통 기억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교류 같은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사건들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좀 더
고민하시면서 이제 이 소설을 더 확대시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이제 작가님이 충분히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금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3권의 소설집을 내시고 또 산문집도 한 권을 내셨는데 당연히 장편은 준비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의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 장편을 쓰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신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지금 뭐 이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이 작품 네버엔딩 스토리와 관련해서 조금 확대시켜서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장편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편 쓰고 있다는 인터뷰 한 적 없는데요. 장편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이렇게 네, 쓰고 싶습니다. 쓰고 싶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은 쓴 적이 있어요. 장편으로 쓰고 싶은 소재가 있다. 그게 이제 외관 이야기 하면서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자료는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한데 또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모아놓고 또 너무 길어지면 그게 또 그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어쨌든 장편은 그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묵직한 거는 아직 생각은 없고요. 발랄한 이야기, 뭐 그런 장편 아니면 이제 외관은 계속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거라서 제가 쓰긴 쓸 것 같아요.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관 자료는 지금 많이 모으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본 기사가 그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도 학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여러 작가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부산과 관련된 소설들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외관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소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부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창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 그 소설에 사투리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여경 선생님과 항상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부산 사투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부산에 내려온 지도 오래 되셨는데 여전히 부산 말은 사용하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는 사투리가 상당히 많이 대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처리들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면 사투리에 대한 어떤 이 발화를 숨기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도움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투리를 잘하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사투리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특히 그 남학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그 반을 들어가면 일단 사투리를 안 쓰면 얕잡아 봐요. 선생을 얕잡아 보거든요. 실실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사투리를 정말 진짜 한번 잘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사투리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쨌든 사투리를 쓸 일이 있으면 제 옆에 그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이거 맞냐고 맞냐고 물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뭐 어디 가야 돼 이 말 사투리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어쨌든 최대한 이게 정말 사투리 같다 싶은 걸 선택해서 그
대화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투리 어려워. 네, 그러면 저희가 그 6편의 단편 중에 조금 비중적으로 적게 다룬 작품이 마지막에 배치가 된 즐거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즐거운 인생과 관련해서 그 미지님이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전 있으시면. 따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즐거운 인생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만큼 되게 반어적인 소설 아니겠습니까? 제목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전혀 즐겁지 않은데 제목을 그렇게 일단 지으셨다는 것이 주는 그런 임팩트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정의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원경으로 볼 때랑 현미경으로 볼 때 되게 대단히 다른데, 이때는 2011년도에 한진중공업이랑 부산저축은행 부도 사건을 동시에 다루시면서 그때 그 우리가 만원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걸 그 어떤 개인적인 삶의 현미경에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냥 흘러가는 시사의 한 꼭지가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엉켜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의를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너무나 성실하고, 예, 너무나 열심히 산 인물인데 그렇게 마지막에 처참하게 끝내는 장면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설정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즐거운 인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즐겁지 않죠. 겉으로 드러난 면에서는. 그런데 인물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다 보면 다 즐거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일 그 지독한 인물이 정의죠. 그래서 정의가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역설적으로 정말 가장 불행한 인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즐거운 인생과 그 같은 측면에서 정말 행복을 꿈꾸는 제일 행복하게, 그런데 정의에게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행복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이 오지 않는 거죠. 네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아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하죠. 다른 그 정다운 식당의 어떤 분이. 그것처럼 정의가 혼자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행복이라는 게 정의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도 않고, 그런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정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섣불리, 제목이 즐거운 인생인데 섣불리 불꽃놀이 구경 가자 하고 끝내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밖에 불꽃은 터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행복을 정말 꿈꾸던 어떤 한 여자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뭐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하긴 했는데, 읽는 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지님이 작가였다면 어떤 결말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수는 그 분식집 아줌마를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났다고 하더라도 분식집 아줌마 손이 그렇게 이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생각은 사실 작가님께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졌던 질문이니까 제가 해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너무 개인적인 일에 좀 프레임 쪽으로 가두면 정말 우리가 구조를 흔들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사회에 한정되어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큰 사건 두 개를 다루시면서 이걸 다른 개인 정의에게
나오는 그 에피소드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개인사에 갇혀서 우리가 구조를 못 보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는데 맞습니다. 커다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커다란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고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 소설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가 최초 이제 의도한 건 정의의 이야기를 시장 사람들이라는 걸로 그걸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이제 그 희망 버스와 이제 부딪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장치를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은행, 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 그런 부도 사건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아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적으로만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단점은 저도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장 사람들 내에서 그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약간은 제게 벅찼고요. 이걸 처음에 의도했던 게 시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치중했으면 다른 식으로 또 풀어 나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필요한 사건으로 가져오다 보니 이제 그런 식의 전개가 됐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나여경 선생님의 이번 소설집을 읽으면서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확산적인 글쓰기 방식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단편 소설을 생각하면 사실 단편 소설은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틀이나 분량 속에서 써야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렴적인 글쓰기에 저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여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확산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사실 단편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단점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장편 소설을 썼을 때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펼쳐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장편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혹시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또 두 분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배가 많이 고프시죠? 네. 저희도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제 머리가 조금 어질어질해지는 것 같아서 작가님의 소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민 대담자로 참여해 주신 김미진 선생님의 소감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진님 소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혜경 선생님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얘기를 하고 오늘 자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시간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지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큰 무언가를 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 문학 톡톡을 제안받았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선생님 소설을 만난 게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정말 너무 뜻깊고 소중하고요. 끝난다고 하니까 안 돼. 이제 입 풀렸는데 이러고 싶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선생님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인물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얘기 나누는 그 시간 모두 너무 즐겁고 좋았고요. 특히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어두컴컴한 터널을 쭉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발문에서 갑자기 빵 하고 이렇게 환한 그래서 눈을 이렇게 찔끔 감았던 그런 아주 경쾌한 발문이 한창훈 소설가님이죠. 나혜경님 너무 사랑하셔서 균형을 맞추시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발문까지도 너무 좋았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선생님 장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세상이 이래 어때 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같이 다 이렇게 동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장편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